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진우입니다. 우리는 오늘 상실의 시대에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성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상실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제가 제목으로 내세운 왜 우리는 춤추지 못하는가, 상당히 시적이고 운문적인데 그 부재, 더 많은 개인주의가 대안이다 라는 것은 좀 산문적입니다. 이 주제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상실의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가벼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는 아마 20세기, 21세기 상실의 시대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기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벼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까지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던 전통적 규범, 관습, 온갖 무거운 가치들로부터 벗어나 우리 모두가 개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실의 시대를 그냥 부정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가벼워지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개인으로 살아가면 안 될까요? 이 도전적 질문을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18세기에 등장한 개인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고귀한 것, 좀 더 섬세한 것, 좀 더 희귀한 것으로 변하는 변질이든 태화나 기형이든 인간 유형의 변화는 갑자기 가장 풍부하고 화려하게 무대 위에 나타나고 개인은 감히 개체적으로 존재하고자 하며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한다. 우리 사회가 현대화됐다는 것, 우리 사회가 근대화됐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개인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 이론가들은 개인을 버거워하고 개인주의를 두려워합니다. 니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위험한 개인들이 우글거리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의 배후에는 우염 중에 우염, 즉 개인이 있다. 개인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반적 편견에 대항해서 오늘 우리가 좀 더 개인주의적이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훨씬 다양해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4가지의 명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성찰하고 싶은 4가지 명제. 첫째 명제는 이렇습니다. 21세기는 개인주의 시대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찰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가벼운 개인이 창조를 한다. 사람은 가볍지 않으면 유연하지 못하고 탄력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해내지도 못합니다. 셋째 명제, 우리의 2016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개인이 없는 사회는 위기를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4번째 대안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도전적으로 고민해보고 싶은 마지막 명제는 더 많은 개인주의가 대안이다. 21세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현대를 지칭하는 수많은 용어와 낱말들이 있습니다.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은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하고 사람들은 이익만을 추구한다. 이것이 현대의 징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달코트 파슨즈 같은 사회학자는 현대사회는 너무나 분화가 돼서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가 바로 현대사회다. 그런데 철학적 관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점에서 보면 21세기는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라는 낱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먼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좀 들어. 예. 뭐 예외 없이 똑같으네요. 제가 강의실에서 질문을 해도 80대 20, 80%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윤리가 타락하였다. 공동체가 붕괴하였다. 규범은 상실하고 우리는 아노미 상태에 빠져들었다. 모든 개인들은 공동선을 추구하기보다는 개인의 쾌락과 행복만을 추구한다. 이런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근데 우리 모두는 개인의 욕망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고 자기가 살고자 하는 삶이 있습니다. 개인이 중심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인주의가 부정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개인주의를 죄악시하는 것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2015년 1월 1일 타계한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 울리히 베그는 18세기에 1차적인 개인화의 물결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제2의 개인화의 물결이 도도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6년 21세기의 메가 트렌드는 개인화이다, 인디비주얼리제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개인화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개인화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개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편견 다 버리고 개인주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제쳐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화라는 것은 울리히 베그에 의하면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방의 차원. 개인이 무엇인가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거죠. 혼자 우뚝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제까지 우리에게 강요되었던 규범들이 의미를 상실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사회 21세기 대한민국은 육아 철학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뭐 남녀 7세 부동석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통적 규범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통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된 개인들이 개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새로운 연대,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통제의 차원입니다. 해방의 차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 사회관계 및 사회 형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됐다는 것은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대한민국의 시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를 규정하고 구속하였던 그런 관계들로부터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조금씩 독립해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전엔 전통적 가치가 엄청 무거운 것이었어요. 그것을 침해하면 제대로 산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막스 베버의 용어를 빌리면 탈마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규범적인 구속력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개인마다 전부 다 의견이 다르고 가치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용어를 빌리자면 개치 존중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 긍정적인 거예요.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여학생들을 데리고 예를 들면 해외 어학연수를 떠나면 말이죠. 여학생들의 머리 모양은 한결같이 뽀글이, 옷 모양도 똑같았는데 요즘은 패션도 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옷 걸치는 옷만 달라진 것일까요?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것도 달라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21세기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개인들이 어떻게 하나의 연대를 만들고 관계를 맺고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회적 편입이 될 것인가, 이런 통제의 차원이 생겨납니다. 근데 여기에 건강한 것이 있고 좀 병적인 것이 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의지하였던 가족이 의미를 상실하고 지역 공동체가 사라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가 의존하고자 하는 것들은 소위 말하는 MOM이에요. 모드,
사람들이 어떻게 입지? 유행이 뭐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오피니언이 뭐지? 그 다음에 끝으로 시장에서 트렌드라고 이야기되는 것을 우리가 따라하지 않으면 마치 무엇인가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착각을 살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개인화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개인화의 결과론적인 사회적 현상은 가치가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아들과 딸의 가치로 고정되지가 않습니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가치들이 의미를 상실합니다. 개인들은 자기만의 목표가 있고 자기들의 가치가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이 다릅니다. 그냥 쾌락 추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허무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허무주의라고 그런다면 저는 늘 주장한 나는 기꺼이 허무주의자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이 그러면 가치의 문제에 국한될 것일까요? 이거는 제가 통계청 자료로부터 끄집어 온 건데 2013년에 우리나라 세대의 25.3%가 싱글톤입니다. 싱글 세대입니다. 4명 중에 1명은 혼자 산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년 뒤면 34.3%, 약 3명 중에 1명은 혼자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살고 있는 시대에 혼자 살아갈 줄 아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버거워해요.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보거든요. 혼밥을 할 때 영 좀 힘드냐? 그러면 그 식당 들어가가지고 혼자 예를 들자면 불고기 시켜놓고 이렇게 혼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느냐?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식당에 같이 갈 사람이 없으면 기꺼이 점심을 건너뛰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결론 뭐예요? 혼자 못 살아간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것을 과거로 돌이킬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회는 탈전통화되고 있다. 이 탈전통화된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왜?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뚝 서서 자기만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자기만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잠재력이 증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1세기는 개인주의 시대다. 제가 왜 이것이 잠재력의 증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조금은 설명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나 언제든지 귀에 들려오는 오늘날의 두 가지 단어가 뭐냐면 창조, 혁신입니다. 그런데 항상 창조와 혁신은 변화의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는 오늘날 개인이 만들어진 시대이고 그 이전에는 예컨대 예술작품을 만들 때에도 도제식으로 그룹으로 했는데 이때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작품의 창조자로서 우뚝 서기 시작한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예요. 이것이 또 한 번의 변화를 겪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로 넘어가는 모더니즘의 시대에 또다시 한 번 개인주의가 성행을 하고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는 과거의 것이 오늘에 더 이상 타당하지 않고 오늘 타당한 것이 내일도 주효하고 유효하리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 때는 말이죠, 세대 간 갈등이 5년 차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5달이면 세대가 바뀐다고 그래요. 창조와 혁신. 창조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가치와 제품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이게 좀 힘들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게 힘들겠죠? 그러면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환갑을 지났는데 이 휴대폰, 모바일 이런 것들이 여전히 어색하기도 합니다. 인문학자가 이런 PPT 쓰는 것도 영 어색해 하는데 제가 이제 이게 뒤지지 않으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거, 이거 크리에이티브한 거다. 자,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하려고 그런다면 무게중심을 딱 잡고 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 나의 가치는 고정적인 거야. 내가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우리가 허용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은 절대 창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벼워질 필요가 있다. 전통 문화에서 개인 문화로 패러다임이 변화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상시대 시대, 허무주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거꾸로 사회적 현상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자, 두 그림이 있는데 하나는 엄청 무거운 스모 선수이고 한쪽은 이사도라 덩컨입니다. 어떤 사람이 춤을 출 수 있을까요? 가벼운 사람이 춤을 출 수 있죠. 근데 가볍다는 것이,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올 때 상당히 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 가볍다 그러면 씬 그래가지고 네이버 치거나 구글을 쳐보면 대부분 어떠면 다이어트를 잘해가지고 날씬한 사람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외모만 날씬하다고 그래서 가벼워지는 건 아니죠. 정신적으로 가벼워져야 되는 거죠. 자, 가볍다고 또는 무겁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이 무지 많으면 그거는 무거운 거예요. 집단주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는 여전히 컬렉티비즘, 집단주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tightness 또는 thick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격하다, 단호하다 또는 두껍다, 뭐 이런 거죠. 이에 반해서 개인주의 문화는 비교적 느슨합니다. 지켜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어떤 거에 최소한의 것만 지키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할 때 looseness 또는 si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거는 사회학자들, 경영학자들이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사회가 과연 창조적이고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틀입니다. 그러면 타이트, 팽팽하고 단호하고 엄격한 문화와 느슨하고 가벼운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규범의 강도, 다른 하나는 규범에 일탈할 때 그것을 사회가 허용하고 관용할 수 있는가 하는 관용도를 의미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가장 엄격하고 두꺼운 사회는 통계적으로 어느 사회냐? 한국, 일본. 느슨하고 가벼운 사회는 어떤 사회로 평가가 되고 있느냐? 브라질, 헝가리, 유럽 국가들을 소위 말하는 선진국을 의미합니다. 도표를 보시는 것처럼 맨 꼭대기에 한국은 안 들어가 있지만 저펜 위에 아마 한국은 위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생각할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떤 가치 판단을 할 때에도 고려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있으면 구정인데 이 사람한테 선물을 줘야 돼, 말아야 돼, 이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자기가 정말 가깝고 고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물을 대충 하고 적절히 먼 사람들한테 선물을 더 좋은 선물을 합니다. 이게 집단주의 문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껍다, 무겁다, thick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개인의 사회적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 예절, 관습이 무지 많다, 이런 얘기예요. 어른을 보면 고개를 숙여야 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지금 강단에 선 지 거의 30년이 되는데요.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는 학생들이 저한테 인사를 할 때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근데 그림자도 안 밟을 때였거든요. 저는 학생들이 그림자를 안 밟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림자를 일부러 안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이거를 되게 요즘 애들은 예절이 없어. 요즘 애들은 뭔가가 달라. 이렇게 우리 동료 교수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느냐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고개를 안 숙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또 때로는 하이. 이거 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가벼운 문화, 느슨한 문화냐면 보통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 법칙만 지키고 나머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행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사회가 느슨한 사회, 가벼운 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회를 원하십니까? 제가 thick하고 thin 이렇게 비교해 보면 최근에 본 아주 가벼운 영화가 떠오르는데요. 로버트 드니로하고 앤 해서웨이가 나오는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내용은 뻔하고
아주 가볍게 터치하는 것이고 때로는 되게 좀 불쾌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그 시니어 인턴 70세가 되는 로버트 드니로와 그 같은 직장에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오가는 대화의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런 얘기죠. 불가능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21세기의 메가 트렌드가 개인화이고 개인주의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 사회도 전통적 규범은 무너지고 우리가 그렇게 예속되었던 지역적인 공동체도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4명 중에 1명,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는 3명 중에 1명이 혼자 사는 사회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개인이 없습니다. 제가 과감하게 말하기를 대한민국 사회는 개인이 없는 사회다. 여전히 집단이 지배하는 사회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항상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2016년 우리는 변화와 혁신을 해서 선진국으로 도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문턱에 걸려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어디에서 초래되는 것일까? 저는 이것을 과감하게 코리아 패러독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60년대부터 약 40여 년, 50여 년간 대한민국은 정말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식민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는 대만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만은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죠.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이 정도의 성장을 이룬 나라는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대기업 몰아주기 했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희생을 했습니다. 제가 베이비 부모인데요, 55년생이니까 우리 세대가 그런 세대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낀 세대예요. 우리는 부모에게 잘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지만 우리 자식들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회의적인 시대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화돼간 시대에 집단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우리 시대는 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성공한 근본이 집단주의였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전략을 고집합니다. 이것이 코리아 패러독스입니다.